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청소하다, 청소, 공부하다, 공부 일하다, 일간 토하다 해서 토를 이제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응용이라는 상황의 확장성을 보면 단순하게 경험을 쌓아서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상황에 끄집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 패턴에 대한 인식을 갖고 태어난다, 선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천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하나하나 정상적인 모습으로 구축해 가는 것. 그러한 그 어떤 장치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LAD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139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를 선천성 주장자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데, 처음은 사람은 일정 시기가 되면 자기 모국어든 모국어는 누구든지 다 잘 배운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위 고하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불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 교육 수준, 그것도 역시 무관이죠. 무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더 재밌는 건 치매가 걸려서 우리가 많은 걸 다 기억이 소실이 돼도 말하는 거에 대해서의 말 자체의 패턴을 수행하는 것에는 전혀,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 좀 생소한 나에 대한 기억을 잃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라고 말하기, 또 내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말을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언어의 하나의 그 좀 특징이고요. 그 선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그 밑에 139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은 언어 습득에 주의 깊게 신경을 쓰는 부모 밑에서 자라건 아니면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든 간에, 또 지능이 높든 낮든 자기 나라 말, 자기의 그냥 조국이죠. 그 기본 구조는 완전히 습득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애들은 어느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화를 이행할 만큼의 언어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수학은 좀 달라요. 우리가 더하기 빼긴 좀 얘기지만 수학과 언어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수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수학적 머리란 말을 써요. 물론 언어도 언어적 머리는 있어요. 글을 잘 쓰거나 또는 뭐 글을 좀 더 잘 이해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요. 그 수학적 머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진짜 뭐 청중을 막 통제하고 뭐 감명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뜻을 그나마 잘 상대방이 이해할 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설이라는 거, 보편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자, C.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어휘력이나 창의성 등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떤 아이라도 자기 모국 구조를 확실히 배운다. 예. 뭐 초등학교 때 갑자기 머리가 뭐 다른 그 능력이 있어서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그러니까 알지 몰라도 그냥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나 아닌 아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자, 네 번째 D입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내가 지금 그 한 말이 정확하다, 이 말은 문법적이지 않다 해가며 일일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언어라는 복잡한 체계를 잘도 배운다. 잘 배운다. 제대로 배운다. 우리가 이제 그 parents and 우리가 그 소위 뭐라 그 소위 take care하는, 그렇죠.
care, care. 그러니까 보모라고 할 수 있죠. 부모나 보모가 반드시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사람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늑대처럼 늑대 속에 큰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람 속에서 같이 살 때 사회 구조 속에서 그 그룹 안에서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 옆에서 채근하거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언어로 가는 건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5번째, 사람들에게 집중 훈련을 받은 침팬지를 포함해서 동물들은 서너 살 된 아이 말처럼 복잡한 그 상징 체계를 배우지 못해요. 아까도 아까 아니라 다른 수업에 얘기했죠. 사과라는 것을 동물들이 이제 인간의 수화를 배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촘스키를 좀 이제 뭐랄까 공격하는 차원에서 훈련시킨 그 학자가 님스키라는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가르쳤는데 사과를 놓고 사과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원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사과로 다 통칭해서 써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서너 살이 넘어가면 사과를 먹는다고 사과를 원한다고 사과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그 인간 영장류 속에 특히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소위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류 그러한 존재들과 인간이 가깝다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현격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가만히 보면 언어라는 것, 특히 생득적으로 보는 사람들 선천성은 언어는 인간의 보편적 하나의 특성으로 보는 거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촘스키 같은 경우에 정치학 쪽 요즘에 얘기를 많이, 요즘도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이미 월남전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위 특정한 계급이 다른 그룹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미국은 소위 엘리트주의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마치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같이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촘스키 교수가. 왜? 인간은 모두 이런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에 또 여러 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힘을 컨트롤, 통제권을 갖는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된다. 그래서 신랄한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논문은 government and binding이죠. 그래서 그 통제와 그 다음에 소위 결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걸 이제 비판하려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언어는 좀 그러한 제약 조건이 강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또 촘스키 교수가 제안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142페이지 보면 다른 건 다 빼고 아기를 보는 사람, 사람 말도 caretaker,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 말도 mother is. 그래서 엄마가 아기한테 말할 때 그랬죠, 저랬죠. 그러다 아이들이 쫓아요. 사실은 엄마는 아기들한테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어릴 때 보면 주변에서 아이들한테 고기를 할 때 꼬꼬 먹어, 꼬꼬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고기가 꼬끼 아이들이 이제 고기를 꼬끼 하다 꼬꼬 하는 모양인데 그냥 어른들은 그냥 고기라고 발음을 하면 애가 그걸 꼬끼로 듣던 꼬꼬로 듣던 꾸꾸로 듣든 그건 어른들은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점점 이제 그러면 수정이 돼 가겠죠. 스스로 처음에 듣는 거와 자꾸 듣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걸 간파하도록 갖고 태어나고 상호작용해서 한다면 이 좀 리더하는 쪽에서 좀 더
어떤 발음이라든가 표현에 좀 더 뭐라 그럴까 정형적인 스탠드한 측면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의 측면에서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걸 설명하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행동주의적, 두 번째 선천적, 생득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작용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부터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